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명쯤은 있죠. 저는 한때 살면서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을 가족으로 맞아 함께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인연인 줄 알았지만 악연이었던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이 썰에서 터뜨려 드리고자 합니다. 결혼 전에는 체육교육학과를 나와서 유아 체육 강사를 했었어요. 털털한 성격 덕분에 대학교 다닐 때도 여자친구보다는 남자친구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연애나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30살이 넘어서도 진지하게 만나는 남자가 없어 엄마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네요. 교회에서도 동창회 계모임에도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고요. 하지만 매랑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우수하다면 이혼을 했거나 싱글이라면 직업이 안정되지 않거나 어쩌면 어머님 눈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 친구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다며 중매를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번 주 토요일 시간을 내줄 수 있겠니? 부탁할게. 주말에 제일 많이 수업을 듣는 거 알잖아. 전에는 백화점 문화센터 수업도 있고, 그게 끝나면 체육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러 가야 해요. 그러면 몇 시에 끝나는데, 오후 9시 이전에는 끝나지. 어차피 거기도 수업은 오후 9시에 끝난다고 하잖아. 그곳은 부산에 사는 이모를 아냐? 부산에서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딸내미는요. 서울에 바로 온 거였는데 우리 집에 잠깐 와 했었죠. 근데 부산에 사는 이모의 교회 집사님 아들이에요. 저보다 1살 위인데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따로 가르치는 일도 해서 돈도 잘 버는 편이에요. 이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댁이 될 집사님이 매우 칭찬을 많이 받고 동네에서도 봉사활동을 잘하는 얌전한 분으로 유명한데요. 상대방에 대해 말하는 것 같이 들릴 정도로 상대에 대해 엄마가 감탄을 하셨다고 해서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엄마의 부탁으로 선자리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맞선 전에 그 남자와 몇 번 통화를 하다 보니 서로 말도 잘 통하고 느낌이 좋더라고요. 좋습니까? 서로 격식을 차리지 말자는 말에 맥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근처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직한 아버지를 따라 가족 모두 서울로 이사했거든요. 고등학교 기관제 영어 강사인 남편은 부모님께서 어릴 때 이혼을 하셔서 남편을 포함해 3남매를 홀어머니가 키우셨대요. 제 아래에는 1살 및 2살 연상인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저보다 공부가 더 잘 되어 서울의 한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일본인 3세 목회자와 결혼했으며 현재 일본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나 제 나이도 있어 결혼 이야깃거리로 교류를 시작했고요. 교제한 지 3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남편이 부산에 계시는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누구든지 그럴 것 같지만 예비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이기에 처음 된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선물을 선택하기로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 부산 시내 백화점 앞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이왕이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게 좋겠지요. 어머니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자신이 알 것이고, 우리 어머니 여기 4층에 있는 매장에 있거든 거기로 가자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유명 브랜드의 명품샵이었고, 남편이 어머니 선물로 골라줬어요. 신상품으로 출시된 난방을 내장한 셔츠가 있었고, 그 가격은 80만 원을 조금 넘어가는 정도였어요. 결제는 당연히 제가 했죠. 물론 남편도 그 매장에서 우리 엄마께 선물할 머플러를 구입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어머니의 명품 셔츠가 제 험난한 결혼 생활에 작은 사건 정도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요. 처음 반자리에서 구매한 그 셔츠를 선물하니 시어머니가 센스 있다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식사 자리도 화기애 분위기가 좋았답니다. 정선 씨, 내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우리 애가 정선 씨랑 결혼하고 싶다는데 둘이 서로 마음이 같아서 솔직히 내 아들이지만 우리 아들 생활력이 강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요. 와이프 속 썩일 일 하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얘 앞으로 아파트도 있어서 집 걱정 안 해도 돼요. 둘 다 나이도 있으니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 애면 모를까요? 정선 씨가 손해보는 건 없을 거거든.
분명 중매해준 이모가 말하기에는 세상 얌전한 시어머니 자리라고 들었는데 직접 만나본 시어머니는 오히려 말을 좀 많이 직설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손해면 책임을 지어야 할 건데 제가 손해보는 결혼은 아니라는 얘기에 잠시 멍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반박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선 씨가 저랑 결혼해주는 게 고마운 거죠. 정선 씨는 인기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에요. 남편의 저 말이 제게는요. 천국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니와의 분쟁이 발생해도 남편만큼 이해해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남편을 믿고 서울에서의 업무를 정리하고 남편을 따라 부산으로 내려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을 수리하고 입주를 도와주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먼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합가를 영원히 하지는 않아도 되고 2년이라는 말처럼 함께 살 동안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노력했어요. 그동안 싱그러운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가끔씩만 와주시고 제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던 식모는 결혼한 지 1년 가까이 되어서야 처음 만날 수 있었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신우였던 것이었어요. 신우는 전화로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새언니 결혼식에 못 가서 미안해요. 일본에서 일이 좀 있어서요. 괜찮아요. 아가씨, 한국에 거의 못 오신다고 들었어요. 언제 나중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요? 집에서 보니까 시간은 많으시겠네요. 그게 무슨...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일하다가 결혼하고 집에서 놀다 보니깐 정말 편해서요. 저는 남편이 목사라 교회에서만 일해도 매일 정신없이 지내거든요. 근데 우리 새언니는? 이하는 생략. 많은 우리 형들을 만나다가 집안에서 평화롭다고 느꼈는데 부러워서 당분간 엄마와 함께 살기로 결정한 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당연히 살림은 언니가 맡게 될 거죠. 전업주부가 집에서 논다는 생각이 신기했지만 직접 듣고 나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집에서 편안하지? 라는 질문을 하면 막 결혼한 연니한테 그런 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시원하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근데 왜 집에 여동생 사진이 없어? 왜 그 걔한테 신경을 쓰지? 학교 다닐 때 엄마를 속여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데 한국에 잘 안 들어와 결혼해 그나마 사람을 만났다고 해. 됐지. 자기는 내 동생들 신경 안 써도 돼. 어머니만 좀 신경 써드리면 돼. 어머님이 성격이 좀 직설적이라 자기한테 상처 주는 말 하셔도 그게 성격이 원래 그러신 거니까 자기가 좀 이해해. 첫 통화에서 싸가지가 좀 없다 생각했지만 남편 말대로 얼굴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냥 크게 상관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이에 대한 기본 나쁨은 곧 잊고 지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웬 아이 장난감이랑 못 보던 짐이 잔뜩 있더라고요. 어머님께 인사를 하며 부엌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계셨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누군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으로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 영선중학교 3학년 6반, 박정선 아니야? 세상에, 그렇다면 내가 우리 오빠와 결혼한 아내였구나.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된 신우는 제가 서울로 이사하기 전 다니던 중학교 동창이었다. 문제는 그녀가 중학교 3년 내내 아이들을 괴롭힌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 친구는 학교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유명했고 3학년 때 신우와 같은 반이었던 나는 그녀를 무서워해 일부러 멀리 있는 곳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입을 떨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건네오. 반가워. 졸업하고 얼마나 됐니? 엄마, 새언니랑 동창이었어. 이런 인연은 옛날에 내 눈도 제대로 못 쳐다봤었는데 세월이 참 좋아. 그렇지?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여서 시어머니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아이 밥 먹이는 것을 대신 맡기고 방으로 들어가셨어. 그래서 신우이는 시어머니와 오랫동안 얘기하고 나와서 갑자기 절로 얘기하기 시작했어.
세연씨 동창이라 해도 손이 사람이니까 난 반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혹시 언니에게 과거에 잘못한 게 있다면 다 잊어. 남편이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당분간 친정에 몇 달 있어야 할 것 같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몇 달은 매일 얼굴을 보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잘 지내봐요. 맞은 사람은 기억하지만 때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근 1년간의 괴롭힘을 모두 잊고 잘 지내자는 말 한마디로 퉁치는 신우의 행동에 치가 떨렸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은 남편의 친동생이 정말 사람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견뎌도 신우의 시집살이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당장 분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호소하듯 저를 설득해 자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가 그 때문에 마음이 상할지 몰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쟤를 데려가겠다는 걸 엄마가 죽어도 안 된다고 우리린 함께 지내야 해. 삼남매를 키우고 계시는 거겠죠. 근데 제가 집에는 어머니가 뭔가 말씀을 하려고만 하면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난리를 치시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집에서는 내 애를 자기 여동생 얘긴 잘 못했어요. 내가 그 애에게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제대로 못 박아 둘 거야. 원래 분가하고 한 날짜까지만 조금 참기로 하자. 하고 결국 남편의 설득에 넘어가 버렸어요. 물론 남편의 얼굴 보고 참기로 한 거지만 그 친구도 지금은 다 큰 어른이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니까 과거와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음 날부터 깨져버렸어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 그 말을 신우가 증명하고 있겠지요. 내가 돌아와서 보니 엄마가 집안일을 모두 하고 있던데 결혼 준비할 때 요리 학원도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은 같은 반찬을 2번 먹지 않으니 신경 써 주세요. 결혼할 때 요리 학원을 다녔던 그 아가씨는 결혼 준비할 때 요리 학원을 다녔어요. 처음에는 제가 요리를 했지만 어머니가 각자 잘하는 일을 하자고 하셔서 저는 음식 외에 청소와 빨래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반찬을 거부하면 적당히 교육을 시켜서 습관을 바꾸도록 해야 해요. 중학교 시절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물건을 빼앗기거나 빵 심부름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저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죠. 그래서 눈을 뜨고 되받아쳤더니 신우는 마치 나를 죽일 것처럼 노려봤어요. 마치 자기 오빠의 등골을 빼먹는 것처럼 말이죠. 거지로 대하지 않겠어야 하는데 내 언니가 대접해주니 정말 손아래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네. 못한다면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겠지. 학교 다닐 때 내 머리는 나쁘지 않았어. 내가 말하면 척하고 바로 이해하고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너를 더 많이 도와준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자리에서는 저를 반말로 대하는 것은 너무 분하고 억울해했다. 하지만 시댁에 분란이 생기는 걸 싫어서 참고 참아왔어. 그런데 신우는 30이 넘어도 변하지 않는 행동을 해 어느 날 제 생일을 맞아 친동생이 선물해준 비싼 자켓을 입고 나가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찾고 있던 옷이 텅 비어 있었어. 죄송합니다. 입력하신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작성해 주시거나 새로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서 방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옷장을 뒤져 허락도 없이 옷을 입은 게 그럼 잘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보자 하니깐 이야. 여기가 방이야 방이냐 막말로 여기는 우리 엄마 집이고 우리 오빠 방인데요. 서로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가 커지자 방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나와서 소리를 질러셨어요. 뭐 하는 짓들이야? 얘 앞에서 옷 갈기게 몰랐고 서로 싸워서 새아각 니는 내 신우가 그냥 입고 나갔다 해도 말을 뭐 그렇게 정없이 나니 그 옷 얼마니? 1,000만 원? 아니. 내가 새로 사줄게. 내일 당장 나랑 백화점에 가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화가 났는데 새 옷을 입고 나갔어요. 허락 없이 제 방에 들어와 옷장을 뒤져 옷을 가져갔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르는 척을 하시는 건지 결국 저만 좋아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시는 게 아니겠죠? 다음날 시어머니는 저를 보란 듯이 신우를 데리고 제 옷과 같은 브랜드에서 옷을 여러 벌 샀습니다. 그중 한 벌이 새 아가님의 옷 가격보다 더 비싼 옷이었어요. 신우가 돈 욕심 없는 목사님과 결혼해서 마음껏 옷도 못 입고 그래서 그렇지. 예전에는 명품만 휘감았다면 어쩔 수 없이요.
어쨌든 옷을 샀으니 어제 얘기는 더 이상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말아요. 그런데 집에는 내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살기 힘들다고 그러셨던데요. 반대를 했는데 아직 팔자지방 미안해요. 그 한마디면 해결될 일을 신우와 시어머니 모두 제 마음에 상처만 더 주었죠. 시어머니가 철저하게 자기 편인 것을 파악한 신우이는 더 본격적으로 저를 한녀처럼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새언니 나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예전 받아요. 새언니 빨래 할 거면 우리 빨래도 좀 같이 돌려줘요. 많지 않으니까 괜찮죠. 빨래는 어차피 세탁기가 하니깐 제가 돌려줄 순 있죠. 그런데 본인 속옷과 자기 자식 속옷까지 저한테 손빨래를 시키는 건 말이 안질 않나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탈승용차를 남편에게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빠, 차 나 주면 거기 달리며 그가 들어올 거리는 아주 멀었어. 애와 둘이서 버스를 타고 택시도 타고 다니면 정말 힘들어. 차가 있다면 엄마도 데려다 주고 여기저기 놀러 다녀보고 싶어 하고 오빠 차는 이미 새언니가 타고 다니는데 어찌나 만나러 다닐 거 아닌데. 집에만 있는데 어쩌면 새언니가 타고 다니는데 너한테는 어떻게 되니? 그래서 적당한 차를 선택해서 사줄 테니까 그걸로 다니면서 이야기해. 버젓이 남편과 친정 엄마가 있는데 오빠가 차를 사주는 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닌가요? 그런데 신우는 남편이 골라온 차를 보더니 한 번에 화를 띈다.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타고 다녀요? 자기 마누라는 혼자 타고 있잖아. 비싼 외제차 주고 난 이 차 위를 타는 것은 오빠가 나에게 하는 요구라는 거야? 결혼해서 이렇게 급변하는 것도 가능해? 그렇다면 어떤 장난감도 사주지 않으니 마트에 들어눕는 애가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남편을 고발하는 모습을 진작에 볼 수도 있겠어? 그런 모습을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다. 사줘야지 말라고 했더니 이번에 사주면 다른 것도 요구하면 남편에게 반발한다고 외쳤다. 그럼에도 남편은 평화롭게 길들여져 있다고 말하며 나에게 이야기했다. 내 성격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남편이 원하는 것을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걸 보여줄 거야? 적당한 가격으로 사준다고 달래보겠어?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내 성격 덕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어머니조차 집안 분쟁 일으키지 말라고 조용하게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응 그렇게 말하던 남편은 결국 집에 빌부터 사는 신우에게 새 자동차를 사주는 것도 모자라서 자동차 세금부터 1년치 자동차 보험료까지 싹 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신우가 한국에 들어온 지 4개월 정도 되던 때 서방님이 상대를 데리고 인사를 온다고 하더군요. 예비 동서가 될 사람은 시교양 학단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하는데 친정도 잘 사는 집이라 시어머니는 결혼이 꼭 성사되었으면 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예비 동서가 방문하던 날 명절보다 더 많은 음식을 집에서 하느라 잠시도 허리를 필 새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얄미운 신우는 이를 거들기커녕 제가 만든 음식에 타박하고 있었죠. 새언니는 몸을 움직이는 일을 잘한다고 하던데 음식하는 것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거 기산차는 것은 완전히 실패야. 이렇게 되면 보기에도 예쁜 게 맛도 좋다고. 전 좀 더 예쁘게 붙여봐요. 대꾸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음식만 하고 있는데 음식을 거들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음식 타박만 하는 게 아니겠죠?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 날이라 정말 참고 참았는데 결국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어요. 아가씨,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같이 걸러도 되겠네요. 이 언니 웃기네. 며느리가 버젓이 있는데 나 한국 나가서 산지 오래돼서 한국 음식 할 줄 몰라요. 아, 기름 냄새 계속 맡았더니 머리가 아파.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와야겠다. 엄마, 둘째 오빠 다 왔다고 연락 오거든. 나한테 전화해요. 그때요. 결국 신우는 일손 돕기는 커녕 아예 자리를 떠났습니다. 옆에서 지적질하던 입이라도 사라졌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본에 가면 자기도 며느리라서 옆에서 잔소리하며 거들던 신우이가 얄미워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음식을 이것저것 만들어냈고 새벽부터 일어나 쉴 틈 없이 음식을 만든 덕분에 다리가 부러질 듯 음식이 차려질 수 있었네요.
그리고 땅을 맞추어 도착한 서방님과 동서를 비롯한 온 가족이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았습니다. 예비 동서로 인사온 아가씨는 제가 차려낸 음식들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 준비하신고 힘드셨죠?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어 보여요. 잘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따 정리는 제가 같이 좀 도와드릴게요. 예비 동서는 분명 제 눈을 보면 말했는데 신우가 끼어들며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손님이 정리를 한다고 그래요? 여기 새언니가 살림고수인 걱정 마세요. 결혼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시어머니가 된 양 이야기하는데 방금 전까지 저에게 폐악질하던 것이 생각나면서 입을 꿰매버리고 싶더군요. 그러면서 신우는 동서 옆에 딱 달라붙어 이것저것 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디 대학교 나왔냐?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들어갔느냐? 월급은 어느 정도 받느냐? 우리 애도 악기 하나 시켜야 하는데 언제부터 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데 다른 식구들의 질문에는 웃으면서 대답을 잘하던 동서가 이상한 신의 질문에 대해 미묘하게 표정이 바뀌면서 글쎄요, 아닐거려. 쟤도 잘 모르겠네요. 라며 회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내심 동서가 너도 사람 제대로 볼 줄 아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상견 내 날짜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서방님과 동서가 일어나서 부엌에서 정리 중인 나에게 동서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제가 조언도 듣고 해야 하는데 오늘은 자리가 잡혀 있으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전화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번 전화해도 될까요? 우리끼리 따로 차 한 잔 마셔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부산에 있는 한 대학에서 수업을 받아서 그때 맞춰 전화할게요. 동선의 인상이 나쁘지 않아서 저는 기꺼이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즉시 전화번호를 받아들인 동서는 시구들 선물이라며 쇼핑백 여러 개를 남기고 서울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가다가 시댁 식구들 중에 쇼핑백을 가장 먼저 뒤지던 신우이가 제 앞에 있는 쇼핑백을 허락 없이 열어보고는 말했어요. 새언니, 이 크림 써도 되나요? 언니가 똑같은 크림 있던데 2개나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이건 놔줘요. 아니요. 이 크림은 제가 선물로 준 거니까 가져가실 수 없어요. 연니한테 준 선물을 갖고 가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 성의도 있는데요. 원래 돈에 거나 구분 없이 다 전부지 거인 줄 아는 이기적인 신호였습니다. 선물을 받은 지 몇 분도 되지 않아서 너무나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선물을 준 사람 앞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이미 줬으면 선물을 받은 사람 마음인 거죠. 언니가 나한테 주고 싶으면 주는 건데 왜 그래요? 설마 나 죽기 아까운 건 아니죠. 기가 막혀 대꾸도 못하고 있던 그 순간 결혼하고도 몇 번 음성을 듣지 못한 과묵한 서방님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야, 너는 나이 먹고도 그러고 싶냐? 형수님한테 준 선물을 내가 왜 갖고 가? 당장 내놔 제발. 철 좀 들어라. 얘 앞에서 부끄럽지도. 신우와 제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서방님께서 신우가 나에게 준 선물을 가져가 버렸지만 결국 돌려주셨어요. 그러자 신우도 참지 못하고 서방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제스처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를 본 남편은 더 화가 나겠다며 그만해. 이러다가 온다 이러다가 오늘 자아내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농담으로 오빠가 그거 사줄게. 오빠 말이 맞아서 선물을 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하면 내게 가져가게 하면 안 되라고 말했지만 남편의 태도 때문에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다가와 자기야, 일어나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가 있어? 아, 나 간만에 음식을 많이 먹었나 배탈이 난 것 같아. 아니, 왜 그러지? 아기씨, 왜 그래? 왜 또 뭔 일이야? 아까 그 선물 때문에 그래? 아, 자기가 이해 안 되다. 걔 성격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봐도 아기씨 버르든? 어머니를 가리키시는 것 같은데 그건 다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이 버린 것 같아요. 3살짜리 애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을 가져와서 주라고 하고 전에 제 옷장에서 내 옷을 막 가져가던 때부터 언제부터 그런 얘기였나요? 그리고 옷은 엄마가 산 새 옷이라고 하고
방금 그 선물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란 거라 엄마가 좀 오냐오냐 키웠더니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아버지처럼 엄명할 수도 없고 자기가 이해해주길 요청했잖아요. 여러 번 자기야, 아버지는 없어도 다른 것처럼 온화하지 않아요. 뭐라도 하면 내게 이해하라고 하는데 저도 한계가 있어요. 정말로 제 솔직한 생각인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우리 적당히 좀 하자고요.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자고 말했고 3달 뒤에 한국에 온다고 했더니 3달 만에 돌아왔어요. 응, 여보. 자기, 이번에 뭘 갖고 싶은 게 있어?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마사지 권을 끊어줄까? 기분 전환을 도와주는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시누이와 시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으면 돈으로 무마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살 때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제 기분만 맞춰주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날도 그냥 지나가게 되었고 동서가 와서 일주일 뒤에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동서가 불러준 레스토랑에서 동서를 만나러 나갔는데 막 나가보니 도착한 곳은 예상치 못했어요. 못했던 고가의 레스토랑이었다. 그러던 중에 저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싱긋 미소를 짓고 제게 다가와서 앉게 했죠.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직 결혼 전이긴 하지만 비슷한 입장인데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리고 형님 말을 편하게 해주세요. 그럴까? 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같은 나이면 말을 편하게 하자. 어때요? 서로 편안하게 지내야지. 비슷한 입장끼리 서로 시대킹을 보며 편안하게 지내요. 형님이 편하다면 좋아요. 우리들 편하게 대화를 나눠요. 그날 나와서 식사를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그 정도는 안 해도 괜찮은데. 나도 솔직히 그 자리에 가서 서류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어떻게 대단한 가문의 아이라 해도 처음인 일이었죠. 시댁에서 그런 상차림을 받으면 왕부담이 되겠다. 그런 상차림에 허걱 있으면 우리 시댁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머릿속에 정확히 박혔다. 결혼하면 나처럼 시댁에부터 살지 말고 저 멀리 나가서 살아. 시댁이랑 최대한 안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특히나 신우의 우리 집은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신우의 시집살이가 더 심해. 학창시절부터 그 집에 가. 이건 아니고 오랜만에 말이 잘 통하는 친구 하나를 만난 것이었다. 하마터면 신우의 학창시절 질 안 좋았던 과거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뻔했다. 뭐예요? 아차차 싶어 얼른 입을 닫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동서가 표정이 싹 붓더군요. 하지만 이내 눈빛이 변하더니 똑똑한 목소리로 변심 표시를 보였다. 말했어요. 내 걱정은 마, 나 보기랑 달리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시내 같은 애들 만나본 적도 있고 어떤 타입인 줄도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 둘은 같은 편이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서지간에 서로 시기 질투하느라 눈치 싸움만 한다는데 저랑 동서는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았네요. 저는 동서 자리로 그런 친구가 들어온다는 게 기쁘고 반가웠어요. 그렇게 서방님과 동서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서는 결혼 후 명절 때나 시어머니 생신 때 등 가족 행사 때만 가끔씩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신도 남편이 국 들어오면서 집을 나가 살게 되었고 잠시나마 저에게 평화가 찾아왔죠. 그러다가 신우가 남편 일로 서울에 올라와서 2달 정도를 살게 되었는데 서방님 집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더랍니다. 그러더니 서방님의 성격에 신우, 신부인을 반길 리가 있나요? 신우는 당연히 퇴짜를 맞고 시어머니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랑 둘째 오빠, 그리고 둘째 언니가 나를 보고 절대 안 된대.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면 그 둘이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을 생각해보는 척이라도 안 하더라니. 오빠는 그렇다 쳐도 엄마 며느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너란 둘째 오빠 성격 몰라? 첫째 오빠랑은 어릴 때부터 달랐잖아. 내 자식이지만 나도 걔가 어려워. 와이프라고 데려온 애도 어쩜 치랑 똑같은 성격인지. 아휴, 끼리끼리 만난다고 나도 몰라. 그냥 김서방 보고
숙소를 구하던 중에 엄마가 호텔을 예약해 줄 테니 거기에 묵으라고 했어요. 새언니에게 뭘 해야 할지 물어보라고 말하는 대신 이번에만큼은 시어머니도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말하자 신우는 담담하게 대응하며 다양한 짜증을 터뜨렸어요. 결국 2달 동안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서방님의 집에서 편안히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이올린 레슨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속에서 얼마나 곤혹스러웠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번에 신우이가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새언니, 어쩌면 둘째, 새언니에게는 바이올린 레슨을 시켜주라고 해보자. 그래서 새언니 역시 아이들에게 체육 수업을 가르쳤었다면 내가 여기 있는 동안 한 번도 운동시켜주지 않았다는 걸 봤어요. 아가씨가 며칠 동안 동수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시켜달라고 조르다가 들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는 조카 운동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끝에 저녁까지 짜장면을 사 먹으러 가겠다고 말하더라. 너희들이 항상 나를 험담하니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야. 신우가 웃겼니? 계속되는 모욕에 이번만은 참지 않았어요. 동창이라 해도 오빠와 와이프는 손님에게 모욕을 취하다니. 난 제대로 소리치지 않으면 동수에게 피해가 갈 거란 것을 알아. 그래서 둘이서 있든 없든 큰 소리를 내며 주먹 다짐을 해야 했어. 옛날에는 내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던 게 너 우리 오빠 결혼 상대가 너인 걸 미리 알았으면 내가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거야. 너야말로 너의 학창 시절에 애들을 괴롭힌 걸 다 아는데 넌 내가 무섭지 않나? 과거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신우나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을 때 외출한 뒤 돌아온 시어머니가 우리 둘을 보고 소리쳤다. 뭘 하는 거야? 내가 집에 없으면 안식이 안 오는 날이 없는데 막내야. 너희 집으로 가. 당분간 부산정에 내려가.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세아가 내가 학창 시절에 애들을 괴롭혀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함부로 내뱉어? 할 말이 있는지 못할 말이 있는지 알면서도 다시는 과거 얘기를 꺼내지도 말아라. 시어머니도 신우의 과거 행적이 부끄러우신 건지 목사 사모님이 된 딸의 과거사가 알려질까 봐 저에게는 입조차 뻥긋 말라며 화를 내셨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어른이 되어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세상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차에 어느 날 동서가 신이와 함께 저를 위한 상상도 못할 선물을 갖고 등장했다. 그날은 오랜만에 장모님 집에 놀러온 신우 남편까지 왔는데 신우는 또 눈치 없이 이상한 청탁을 했다. 둘째 언니가 그러니깐 우리 도련님을 언친정 아버지 회에 취업시켜주라고 했더니 아가씨 죄송한데 그건 안 돼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몇 년 뒤에 회사를 전문 경영자에게 맡기고 쉬실 거예요. 자식들에게 회사 업무를 물려주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라고 대답했다. 청탁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족 관계가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저는 이사나 대표 자리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냥 남들이 보기에 나에게 어울리는 적당한 자리 하나만 마련해 주세요. 제가 시댁에서 큰일을 친 적도 있는데 언니가 그렇게 나오면 제가 형수인 저에게 어떤 권리가 되나요? 시댁 식구 모두가 모여 있는 공식 자리인 만큼 동선이 좋게 거절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거절해도 빈대처럼 들러붙는 신의 행동 때문에 동서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못된 서방님이 나서서 여과 없이 말했어요. 야, 좀 적당히 해라. 넌 도대체 부탁도 적당히 하지 못하냐? 나도 장인어른에게 그런 부탁 안 한다. 여기. 매제 당신의 걱정하지도 않아. 집안 분위기가 악화될 때 신의를 물고 한 남자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돈 빌려달라고 했거나 미리 죽는 일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면 아니라고. 친정 아버지에게 말이라도 좀 전해달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둘째, 오빠가 나한테 해준 일이 뭐가 있는데 내가 내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너는 항상 형이랑 내보다 더 많은 일을 다 하며 살아온 것 같은데 그때 옆에 있던 동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맘이 꽉 막히게 하더라. 모였던 가족들은 동서가 꺼낸 봉투 안에 서류 뭉치를 보자 조용해졌어. 아가씨, 이 얘기를 언제 해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나이가. 연진아, 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 넌 나이가 들어도 어찌 그런 짓이 똑같을까? 너만 생각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잡아 족쳐야 되지 않겠어?
어머나, 언니가 미쳤나. 작은 오빠, 이거 봐봐. 아무리 그래도 나가 안 되니? 내가 시댁열군데 어떻게 내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불러? 오빠, 얌전해 보이던 오빠, 와이프의 실체 좀 보라고. 실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오늘 내 실체를 제대로 까볼까 하다가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떠했는지 옆에 있는 내 남편은 모를 텐데. 너 한때 학교 폭력으로 유명했던 아이였고 그 때문에 고등학교 때 전학까지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이야기에 신이나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신이의 남편까지 다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내가? 무슨 학교 폭력? 너는 무슨 드라마? 승인의 과거 행적은 드라마보다 더 심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름도 아닌 15번이라 불렸던 아이를 기억해줘. 중간에 전화를 갔는데 너보다 잘 살고 음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애, 누구 그 애? 얘기가 지금 왜 나와 있는 거야? 너랑 그 애를 아냐고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너 때문에 매일 쓰레기로 가득 찬 책상을 치워야 했고 우유를 뒤집어 써서 내가 끊어놓은 올린 줄을 교체하느라 레슨 시간에도 늦었어. 너는 전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애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오는 거야? 왜냐면 아직도 모르겠니? 자그마치 3년 가까이 괴롭히네. 얼굴도 못 알아보던 내가 참 신기하긴 했어. 나는 몇십 년이 흘러 길거리에서 널 만나도 한 번에 알아볼 것 같았는데. 아니다. 너는 나뿐만 아니라 괴롭힌 애들이 참 많았지. 나도 그 중 한 명이었고 말이야. 뭐야, 박연진, 설마 상상 못한 일이었어. 저와 마찬가지로 동서는 고등학교 때 신우가 괴롭히던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거였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동서는 신우에게 더 직접적이고 악랄한 괴롭힘을 당했고 사회적 지위로 인해 조용히 일처리를 원하셨던 동서의 부모님 탓에 신우이는 졸업을 몇 달 앞두고 강제 전학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이었어요. 신우이가 동서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동서가 안경을 벗고 라식 교정을 받았던 탓에 한 번에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동서는 서류 뭉치를 신우의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쪽에게는 미안해요. 그런데 와이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목사 사모라는 사람이었는데 사탄 같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와이프라는 사람은 지금도 거짓말을 밥 먹는 듯이 하고 있거든요. 곧 한국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죠. 목사 사모님이 된 후 망신당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밝혀지는 게 차라리 더 좋을 거예요. 동서는 그대로 돌아서서 서방님의 손을 잡고 당당히 시댁으로 가겠습니다. 서류 뭉치가 동서에게 신을 했던 일들과 신의 반성문, 그리고 강제 전학 처리를 받았습니다. 서류들을 모아놓았던 건 동서는 언젠가 만나게 될 가해자를 위해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고 하나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처음 인사한 날부터 신유에 대해서만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랐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갑질판이 드러나자 당연하게도 신우는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각오를 다잡다가도 신우는 일본의 시대까지 알려져서 놀랐습니다. 신우는 양육권까지 빼앗기고 이혼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도이 타이홀딘 이긴 어디직한 목회자 집안이던 신우의 시댁은 하나님의 자녀인 손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성을 가진 엄마에게 빼앗길 수 없다고 했더군요. 그 후 연구교수로 발령받은 서방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서방님은 자신의 동성애로 상처받은 아내를 평생 돌봐주겠다며 시댁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어머니께 통보한 후 한국을 떠나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 여러분도 제 안부가 궁금할 텐데요. 남편에게 소박하게 맞아 청정으로 돌아온 신우와 그 사이에 남겨진 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신이의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가 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매번 그랬던 것처럼 제게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강하다더군요. 아마 남편은 자신의 동생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학창 시절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수없이 망가뜨렸는데 자신의 동생이 더 소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러하다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통과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둘째 자식을 연끊겠다고 통보했는데 그는 남편이랑 이혼해서 애로 더 괴로워하고 있어요. 당신까지 그렇게 우리 집에 모독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나와 결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이제까지도 여동생에게 미안하다고 한 말 한 번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항상 이해해야 할까요? 도대체 왜 나랑 결혼했는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처음부터 당신이 이렇게 예민한 성격인 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알아요. 어머니도 그 사람도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편이라서 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도 끌렸던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래도 잘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묻어남 속에서 끌리게 됐고 결국 그것이 우리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그 순간에 내내 신경 써준 당신에게 더 우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서가 남긴 선물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 신우를 이혼하겠다는 선택을 했어요. 신우와의 인연도 끊어내며 제 인생에 충분한 인연이었다고 믿었던 남편과 이혼했지요. 그렇게 이혼하면서 시어머니와 신우와의 악연도 끊어냈어요.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여느 드라마보다 반전의 반전이었어요. 이혼하며 동과의 인연도 끊어내게 됐지만 내기를 후회하진 않아요. 끝나긴 했지만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동서에게 꼭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그 당시 고단한 결혼 생활에서 든든한 친구 같았던 그녀 덕분에 제 인생이 더 망가지지 않고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연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끌어내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기에도 짧은 인생,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부족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